요게 이제 김아지 소통법이라는 그 책이에요. 이제 제가 요거를 보면서 정말 좀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게, 아, 소통법이라는 게 이제 또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을 조금 우리가 배우면은 훨씬 좀, 원활한 소통,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인간관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워서 좀 방법적인 것을 좀 전문가인 모습으로 소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요 책 정말 또 추천드리고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통 이야기, 그리고 뭐 부부 관계 소통 이야기, 뭐 부모와 뭐 자식 간의 소통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필독서로 우리가 또 하루에 30분 정도 책 읽기라는 어떤 숙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채워 나가시면서 요거 책을 또 꼭 추천드리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은이가 이제 김효석이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사 영업사원 방송국 아나운서를 거쳐서 홈쇼핑에서 춤추는 쇼호스트로 이렇게 최고의 매출을 올렸던 소통과 설득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최고의 강사인, 저자의 방송과 강의를 듣는 생생한 현장감을 이렇게 유튜브로도 이렇게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얘기가 많고,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일즈를 하셨다 보니까 보험사 영업사원이라든지 쇼호스트나 이런 세일즈를 하셨다 보니까, 그 세일즈에 관련한 어떤 정보들도 여기 유튜브 영상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신문 결산 공고 영업과 소화기 방판으로 큰 돈도 이렇게 벌어봤다고 하시는데, 첫 직장인 보험회사에 수석 입사해서 영업 6개월만 최고의 실적 올리고 7년간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방송과 영업을 동시에 하는 쇼호스트의 매력을 느껴서 홈쇼핑에 뛰어들어서 업계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통의 달인,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좀 꿰뚫어보는 그런 소통의 달인으로 조금 알고 있고요. 이분 같은 건 아카데미도, 이게 김효석 송기형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또 신청하면은 한 강의당 진짜 1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들으면서 여기서 배워서 쇼호스트도 배출하고 이런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신다 하니까, 이분의 책이 또 여러 책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분의 어떤 소통 방법도 알아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요거더라고요. 소통과 설득이 요즘은 이제 소통과 설득 능력이 힘이고 권력인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수렵과 수집 생활을 했던 원시 시대나 용병 사회에서는 힘세고 성실한 사람이 대세였다. 그리고 지식 사회에서는 성실히 공부한 사람이 대세였는데, 지금처럼 초고속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과 설득 능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솔직히 지금은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는 지나갔고 초고속 정보화 시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가거나 뭐 출세하거나 이런 분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고 지식은 우리 손안에 다 있죠. 휴대폰 안에 지식이 다 들어있고, 몇 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서치를 하면은 어떤 정보든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이런 사회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가 좀 그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소통, 설득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봇이 못하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로봇 하면은 인공지능 이런 그 로봇도 못하는 거는 정말 몇 개 국어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정말 수학능력도 뛰어나고 국어능력도 뛰어나지만, 이제 그렇지만 못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로봇이랑은 대화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소통 능력을 조금 강화를 하면은, 애터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과 설득 능력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핵심이 소통과 설득 능력을 잡기 위해 더욱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혈기왕성할 때는 필자만의 설득 기술을 활용해서 오래 돈을 벌어서 출세하겠다 욕심을 채우게 됐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자리에 서고 보니까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이제 소통과 설득 능력이 곧 힘이고 권력인 시대를 위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활용했던 필자의 소통과 설득 능력을 공개해본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소통과 설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거를 보고 이 김아지 소통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어요. 강요의 마인드와 설득의 마인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봤을 때, 강요의 마인드는 거절받는 소통법. 정말 우리가 받기 싫은, 정말 보고 무시해버리는 스팸 문자 같은 그런 마인드, 그런 강요다. 설득의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는 소통법.
택배 문자 기다려지잖아요. 기다려지고 딱 띵동 하면은 정말 또 바로 이렇게 달려나가가지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소통법인데 이거 설득의 마인드 두 가지의 어떤 나눠져 있다. 여기 위에 보면 소통의 핵심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정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강요의 마인드는 보면 상대를 억압해서 내 말을 듣게 강요하려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은 감정이 상해요. 누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강요를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소통을 하는데 그 중심은 나예요. 그래서 일회성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소통법은 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장기적으로 이분을 관리해드리고 좀 끝까지 가는 게 우리가 핵심인데 일회성밖에 못 가고 두 번 못 가고 일방이익 관계 팔고 끝 이렇게 해버리는 어떤 그 방식의 소통은 하면 안 된다. 장사꾼 판매 마인드가 노 마인드예요. 강요. 오늘 가서 한 개 입술로트 끊어보겠다. 해모임 끊어오겠다. 이런 강요의 마인드가 아닌 자 설득의 마인드 한번 볼게요. 거절을 하는 이유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 결국 나의 노력으로 그분이 결국 설득이 되고요. 거절해도 감정 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설득 그냥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이분이 뭐 하든 안 하든 그냥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의 중심이 상대방에 있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절해도 돼. 나는 마음 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장기적, 지속적 관계고 상호 이익 관계가 돼요. 윈윈. 우리 애터미 안에서 파트너로 도우면은 우리가 성공을 한다. 이런 윈윈 관계. 그리고 이분 소비자분한테도 가셔서 이분의 어떤 진짜 어떤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고 나는 이제 제품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하는 그런 상호 이익 관계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업가 네트워크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네트워크 사업가의 마인드 중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게 강요의 마인드가 아닌 설득의 마인드라고 또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통의 4요소, 상상 목표. 요게 뭐냐면 소통하는 데에는 어떤 공식이 있대요. 여기 뒤에 이렇게 딱 보면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귀마지라는 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귀마지라고 하는 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자. 이게 소통의 마인드 그런 소통을 하자. 귀마지거든요. 여기서 보면 소통의 4요소 상상 목표를 설정하자. 공식만 알면 수많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소통법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응용해서 푸는 공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소통의 4요소를 파악을 하고 상상 목표를 한번 항상 이렇게 상기를 시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표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상대에 따라서 보면은 관계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행동을 짚어주고 결과를 예상하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아들에게 너 내일 시험 아니야?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내일 시험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미쳤냐? 아주 시험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과 내일 시험 아니니? 엄마는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모습 보니까 시험 망칠까 봐 걱정이 되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소통법이 뭐냐면 행동을 짚어주고 결과를 예상해주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소통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너 내일 시험 아니냐? 미쳤냐? 시험 망치라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누가 이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나는 지금 TV 이거 잠깐 보고 이제 시험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엄마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저희 경험담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조금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안 좋을 때 있어요. 상대의 어떤 행동에 따라 안 좋을 때 있지만 행동을 짚어주고 시험 아니니 시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의 이런 모습 보니까 시험 망치 걱정된다. 이렇게 행동을 짚어주고 결과 예상해주고 내 감정을 또 이야기해주기 요런 방법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상사나 부하 직원이 그러니까 누군가 파트너분이 지각했을 때, 자 항상 좀 지각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 자주 지각하네. 직장이 무슨 친목 단체인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딱 스트레스 받죠. 딱 스트레스 받죠. 자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행동을 짚어주고, 지각, 몇 번 이렇게 지각을 하셨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좀 안 좋게 볼까봐 걱정된다. 난 당신을 아끼고 있고, 정말 당신 잘했으면 좋겠는데, 직속 상사로서, 그렇게 되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보면은, 내가 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지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러면 부하 직원들이 김대리 어떻게 보겠나. 내가 김대리를 아끼는 거 알잖아. 그러니 부하 직원들이 김대리 우습게 여기면 나도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반성의 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하 직원이 또 이제 시간 약속뿐만 아니고 이렇게 또 약속도 이렇게 어겼나 봐요. 이렇게 결제 약속도 어겼나 봐요. 이럴 때 이제 딱 결제를 늦게 이렇게 왔을 때,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약속을 3번이나 어겼잖아.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이제 강요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강요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네, 보고서를 내기로 했는데 약속을 3번이나 어겼네. 이렇게 보고서 하나 제출하는데 약속을 어기는 거 보니까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될지 상사들이 김대리를 어떻게 볼지 직속 상사로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요것만 딱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했던 행동들을 짚어주고 결과를 예상하고 나의 감정만 얘기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여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폭행범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괜히 이제 관계, 성별, 연령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퍼부으면 뭐 내가 좀 정말 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오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대해야 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부를 잘하자라고 돼 있어요. 아부? 아부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아부 해야 돼?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자, 근데 세상에 절대적으로 가치가 정해진 것은 없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할 것도 없다. 가치 중립성. 아부의 가치 중립성. 네, 이렇게 이제 아부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왜 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관찰하는 칭찬. 그냥 칭찬이 아니고 예쁘시네요. 이게 아니고 오늘 입고 오신 어떤 퍼플 자켓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 진짜 소화하기 힘든데 평소에 저도 정말 소화하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평소에 관찰을 해서 이 사람 니즈를 좀 충족시켜 주는 거. 예쁘시네요 라는 것뿐만 아니고 뭐 지적해 보이시네요. 뭐 리더십 있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분이 좀 듣고 싶어 하는 니즈들을 조금 얘기를 해줌으로써 조금 칭찬의 의미로 이야기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분은 그 전에 이제 회사 다니실 때 뭐 이렇게 그 영업사원이실 때 이때 이제 이분이 영업사원이실 때 쇼호스트 하기 전에 영업사원이실 때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영업하는 회사. 그 회사에서 이분이 38살에 거기 연봉 3위를 찍었대요. 어떻게? 그 위에 윗사람에게 아부를 잘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에 이분이 정말 후회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윗사람들에게만 아부를 해서. 그래서 이 위의 사람이 이렇게 좀 바뀌거나 상사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나의 어떤 그 지위 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의 지위가 아부 잘하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부라는 게 그냥 윗사람에게 하는 그런 아부가 아니고 이제 아래 그냥 좀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들 스폰서들에게도 이런 아부를 좀 같이 하면은 이게 좀 소통에 좀 중요한 어떤 원인으로 또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이런 아부를 잘하자. 모두에게 이렇게 칭찬을 좀 잘하자. 세밀한 칭찬을 좀 하자. 관찰된 칭찬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설득의 목적이 있고 어떤 친교의 목적에 또 따라서 다르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전달, 상대가 내 말을 듣게 만드는 설득, 그리고 특별한 의미 없이 즐기는 친교 이렇게 3가지의 목적에 따라서 나의 소통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여보 나 예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 남편들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보 전달 있는 그대로 나 예쁜지 안 예쁜지 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아니 그거 색깔 안 예쁜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얘기로 뜻으로 한 거 아닌데 좀
열이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니야, 별로야, 안 예뻐, 그 색깔 별로야 이렇게 하면은 이 남편분은 정보 전달을 그대로 이거 정보 전달이라는 느낌이구나 이렇게 소통하면은 안 된다. 이게 나 예뻐라고 물어봤을 때 설득의 의미로 나 예쁜지 안 예쁜지 이 사람 설득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분은 나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자신을 알아달라는 말로 듣고 듣는 둥 마는 둥 나 설득 안 당해 배고파 밥 줘 이렇게 해버리는 어떤 잘못된 소통 방법. 자, 친교의 방법. 여보 나 예뻐?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친교. 나 예쁜지 안 예쁜지 나를 좀 알아달라. 나 이제 퇴근하고 왔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친교, 친목을 하자. 이런 뜻으로 당연히 그 뜻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응 예뻐 정말 예뻐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보 전달의 의미인지 아니면 설득의 의미인지 친교의 의미인지 네? 어. 네, 이렇게 하면은 밥상에 소고기가 올라오는 거고. 네, 그렇게 또 소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죠? 세 가지의 목적을 상대방이 얘기하는 세 가지의 목적을 세 가지의 소통 방법을 잘 한번 숙지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나랑 소통을 하려는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표현. 하는 방법인데요. 표현하는 방법 말로 할 수도 있고 몸으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통을 잘하는 거는 말과 몸으로 잘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지를 세워서 배워 나가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모르겠는 그런 글 있잖아요. 그런 글이라면 이제 좀 의지를 가지고 좀 배워 나가면서 글 쓰는 방법에 글 쓰는 것도 표현의 한 방법이다 보니까 배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최대 전달치는 70%를 넘지 못한다. 즉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말은 최대 70%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 내 말을 100%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말과 얼굴 표정, 목소리와 얼굴 표정 함께 사용해서 설득을 시키자. 소통에 있어서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을 할 때는 앞에서 배운 상대의 목적을 10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요. 몸으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 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가 있겠죠. 또 글을 쓸 때는 글의 장점을 살려서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어떤 설득을 시킬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말과 몸으로 표현해버리면 그 효율적이 너무나 큰데 글은 그 증거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딱 그냥 그대로 그 텍스트 그대로 있으니까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긍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노력해서 써야 되고 애써 글쓰기 기법을 배워서 설득력을 높이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 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 방법까지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어떤 목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상상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잘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또 소통을 하게 된다면 정말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대가 어떤 관계인지 성별인지 연령인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이 만남을 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소통의 4요소를 잘 파악을 해주시고 상상 목표를 머릿속에 새기면서 잘 전달을 해주시면 소통에 정말 큰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화에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말이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귀에 들리는 말을 한다.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의 귀에 들리는 말을 한다. 상대가 하는 말이 맞으면 네 라고 인정해줘야 된다. 상대의 말이 어느 정도에서 벗어나면 아니요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진지하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상대와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다라도 떨어야 된다.
친교의 목적으로 수다라도 떨어야 된다. 그래서 예, 아니요, 모르면 묻기, 결론이 없을 것 같다면 수다라도 떨기라는 네 가지의 원칙을 생각해 주시면서 원활하게 하시면은 충분히 소통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까지는 하겠는데 지갑을 연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갑이 이게 누군가에게 다 통하는 그걸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재물 없이 베풀 수 있는 7가지의 선물이 무제 칠시라고 있는데 이렇게 베푼다고 하면은 지갑 없이도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를 열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소통을 할 것인지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지갑까지 열어주시면은 정말 있는 거 없이 또 베풀 수 있는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베푸는, 정성을 다해서 이분에게 베푸는 거죠. 어떤 것이란. 몸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 그냥 상대가 원하는 거. 뭐 리모컨 가져다 줘. 이렇게 하면은 뭐 가져다 주는 거. 내가 가진 거 없이 베풀 수가 있다. 그리고 따뜻한 눈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따뜻한 눈길. 눈길 한 번으로 상대가 무서워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따뜻한 눈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네,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정한 말씨로 상대를 격려해서 힘을 주는 것, 정말 어떤 선물보다 정말 또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화하고 밝은 얼굴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 힘들어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이것도 정말 또 기본적 에티켓이죠. 상대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것도 정말 좀 많이 또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진짜 좀 피곤한 상황에서 계속 아무리 어떤 좋은 선물을 주더라도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휴식을 또 선물로 주시면 또 이렇게 또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말씨, 온화한 밝은 얼굴, 또 이렇게 따뜻한 눈길,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베푼다면 지갑 없이도 베풀 수 있는 어떤 소통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이게 또 인간관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소통에 대한 어떤 정말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정말 이게 그냥 우리가 정말 강요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상대를 대하기보다는 설득의 마인드로 우리 이분과 나랑 소통한다는 그런 설득의 마인드로 이렇게 다가간다면은 또 끝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